옛날 옛적, 그러니까 바야흐로 18세기 후반의 한양 땅 이야기예요. 남산 자락, 남촌. 비좁은 골목마다 눅눅한 흙내음이 발목을 잡고 뗏물 꼬죄죄한 도포 자락에선 시큼한 땀내가 진동했지요. 그 남촌에서도 가장 깊숙한 골목 끝 비만 오면 지붕이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안에는 김판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사실 판석이는 날 때부터 이 고생을 할 팔자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번듯한 가문의 자제로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건만 가문이 기울면서 남은 거라곤 하늘이 내린 신통방통한 콧분이었답니다. 판석이는 오늘도 방구석에 벌러덩 누워 천장에 핀 곰팡이 얼룩을 구경하며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건너집 박서방네는 오늘 점심으로 시래기국을 끓였구먼. 그런데 쯧쯧 시래기가 너무 질겨. 작년 가을에 볕을 제대로 못 보고 급하게 말린 게 분명하군. 누가 보면 진수성찬이라도 앞에 둔 식도락가 같지만 사실 판석이의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지요. 배꼽 시계보다 정확한 그의 후각이 드디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판석이는 해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마치 보물지도라도 찾은 듯 시장통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는 종로의 한낮 시장통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어요. 뽀얀 먼지가 햇살을 타고 춤을 추고 장꾼들의 우렁찬 외침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오던 그때였지요. 판석이는 너털너털 걷다가 유독 고소한 향이 진동하는 참기름 가게 앞에 멈춰섰어요. 주인장 오씨는 판석이를 보자마자 마른 침을 삼켰지요.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어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아이고, 김생원님, 또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을 하셨어? 판석이는 대답 대신 햇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이 나는 기름 단지 하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판석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향기만이 색깔 있는 실타래처럼 풀려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판석이의 콧구멍이 벌심벌심 요동을 쳤어요. 오씨, 자네 요즘 살림살이가 꽤나 좋아진 모양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판석이는 단지를 손가락으로 톡 치며 말을 이었지요. 이 진한 고소함 끝에 아주 미세하게 걸리는 비릿한 냄새 말이야. 이건 참깨가 아니야. 아주 얄팍하게 공기름을 섞었구먼. 그것도 아주 질 낮은 놈으로 말이야. 비율은 0.1푼 정도군. 일반 사람이야 고소함에 취해 넘어갔겠지만 내 코는 속일 수 없지. 오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지만 판석의 추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이 참깨 올해 농사가 망해서 작년 걸 썼다고 우기겠지. 하지만 내 코엔 재작년 창고 구석에서 쥐오줌 냄새를 먹으며 묵혀둔 묵은 깨 냄새가 나네. 불길을 세게 해서 탄내로 가리려 했으나 그 속에 숨은 눅눅한 곰팡이 내를 어찌 숨기겠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소리를 꽥 질렀지요. 아니, 김생원님, 어찌 이리 심한 말씀을 하시오? 허허, 억울하면 지금 당장 관가로 가보겠나? 아니면 내 코를 걸고 내기라도 하든가. 결국 꼬리를 내린 건 오씨였어요. 그는 판석이의 입을 막으려는 듯 엽전 몇 푼과 진짜배기 참기름 한 병을 판석이의 손에 꽉 쥐어주며 쫓아내듯 보냈답니다. 판석이는 기름병을 품에 안고 기분 좋게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다음 목적지인 술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것이 바로 남촌의 전설 개코 김판석이 한양 바닥에서 살아남는 그만의 유쾌한 방식이었답니다.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숨어버려 코앞에 손가락도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판석이는 낮에 얻어낸 술 기운에 취해
낡은 초가집 툇마루에 대자로 누워 드르렁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정막을 깨고 골목 저편에서 기분 나쁜 흙집 밟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윽고 판석이네 집 낡은 살인문이 부서져라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니, 누구신가? 이 야밤중에 남의 단잠을 깨우는 고얀 놈. 판석이가 눈곱을 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벌컥 열었을 때였어요. 그곳엔 술 기운이 단번에 달아날 만큼 서슬퍼런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문 밖에는 칠흑보다 더 검은 천릭을 입고 허리춤에는 은빛 빛깔이 도는 날카로운 환도를 찬 사내가 버티고 서 있었어요. 바로 내금이 종사관 이정판이었지요. 그의 눈매는 마치 한밤중에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김판석, 내 놈이 정령 그놈이냐? 정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산 아래 계곡물처럼 서늘했어요. 판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손발을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나리. 제가 향교 담장이라도 넘었습니까? 아니면 쥐중에 남의 집 담벼락에 실례라도 했던가요? 왜 이 밤중에 무서운 칼을 차고 오셔서 이 난리입니까요? 하지만 정판은 대답 대신 판석의 멱살을 낚아채듯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귓가에 쇠냄새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입 닥치고 따라오너라. 지금 당장 궁으로 가야겠다. 궁이라니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저는 그저 참기름 냄새나 맡는 미천한 한량일 뿐입니다. 판석이의 호들갑에 정판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주상 전하께서 사흘째 식사를 전폐하고 계신다. 그 말에 판석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하께서요? 혹시 수락관 궁녀들이 독이라도 넣었답니까? 아니, 독은 없었다. 은수저도 그대로고 김이상궁도 멀쩡해. 그런데 전하께서는 수라상 앞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며 노발대발하고 계신다. 이미 수락관 상궁들은 줄줄이 옥에 갇혔고 대궐나는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다. 정판은 판석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덧붙였어요. 니놈의 그 귀신 같은 코가 진짜라면 아무도 찾지 못한 그 썩은 냄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 못 맞히면 네 코가 아니라 목이 달아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김판석은 생전 처음 타보는 말등에 보찜처럼 덜렁 실려서는 엉덩이가 아픈지도 모르고 대궐로 향했답니다. 깊은 밤의 경복궁은 평소에 장엄함은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강령전 앞으로 다가갈수록 판석이의 코가 실룩 예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복도마다 수라간 상궁들이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고 그 너머로 임금님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지요. 이것을 감히 음식이라고 내왔느냐? 대궐 전체에 진동하는 이 지독한 악취가 내 놈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냐? 종사관 정판은 판석이를 이끌고 수라간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곳엔 임금님 상에 오르기 직전에 화려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전복초부터 온갖 귀한 재료가 어우러진 신설로 그리고 같이 어울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까지. 겉보기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진미였지요. 자, 김판석, 이제 네 차례다. 정판이 차가운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판석이를 압박했어요. 판석이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는 수라상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지요. 시장통의 시큼한 막걸리 냄새, 오신의 참기름 쩐내를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냈어요. 오직 눈앞의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보이지 않는 향기의 실타래에만 집중했지요. 전복초의 짭조름한 바다내음, 신설로의 깊고 진한 육수향, 쌀밥의 구수한 단내. 그런데 말이에요. 그 완벽한 조화 속에서 판석이의 코끝에 정말로 무언가가 걸려들었답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기괴하고 축축한 냄새였어요. 순간 판석이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나리, 이건 식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정판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판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라상 주변을 천천히 돌며 허공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의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수라상을 바치고 있는 그것으로 향했지요. 날이 저에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이 향기는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궁궐 지하 깊은 곳 혹은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죽음의 향기입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판석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낮에 보았던 그 흐리멍덩한 한량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예리한 수사관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자, 과연 판석이가 맡은 그 죽음의 향기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조선 최고의 미식 수사 그 화려하고도 위험한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넉넉한 품에 분홍빛 관복을 걸친 김판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입장했어요. 옷감에선 은은한 풀기와 새 옷 특유의 빳빳한 향이 났지만 판석이의 심장은 마치 널뛰기를 하듯 방망이질을 쳤답니다. 옷은 분명 넉넉한데 어찌된 일인지 숨통은 바짝바짝 조여오는 기분이었지요. 그때 종사관 이정판이 다가와 판석이의 삐져나온 상투를 매만져 가려주고는 커다란 내관의 모자를 푹 씌워주며 낮게 읊조렸어요. 지금부터 니놈은 수락관 일을 돕는 소별감이다. 명심해라. 입은 꾹 다물고 오직 코로만 말하거라. 만약 네 정체가 조금이라도 들통나는 날엔 전하를 기망한 죄로 네 목과 내 목이 한나란 시에 나란히 날아갈 것이다. 그 서슬퍼런 말에 판석이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깊은 밤 화려한 단청이 수놓아진 궁궐 복도를 소리 없이 걸어갔어요. 낮에 보면 눈부시게 아름답던 그 단청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는 마치 입을 쩍 벌리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괴한 괴물처럼 보였답니다. 처마 끝에 걸린 풍경 소리조차 오늘따라 왜 그리도 날카롭게 들리는지 말이에요. 드디어 도착한 수락관. 평소 같으면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조청 향기가 담장을 넘어 동네 강아지들도 불러 모았을 곳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곳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오직 서늘한 공포뿐이었어요. 촛불이 파르르 떨리는 수락관 한복판에서 판석이는 연분홍 소매 속에 손을 감추고는 다시 한번 코끝을 실룩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엔 하얗게 질린 채 석상처럼 굳어 무릎을 꿇고 있는 궁녀들이 보였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소매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같았답니다. 그들 앞에는 전하께서 호통쳤던 문제의 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판석이는 연분홍 관복 자락을 추스르며 사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딱 꿇고 앉아 두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자, 이제 나는 시장통의 개코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감별사가 될 시간이다. 그는 주변의 흐느낌도 이정판의 무시무시한 눈빛도 모두 지워버렸어요. 오직 코끝으로 밀려드는 보이지 않는 공기 입자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보석함의 비밀번호를 맞추듯이 말이죠. 첫 번째 냄새층은 우유의 고소함이었어요. 이건 암소에서 갓 짜낸 신선한 우유로군. 풀밭의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어. 아주 묵직하고 부드럽게 고안을 간지럽히는군. 두 번째 냄새층은 쌀의 단내였지요. 그 뒤를 잇는 건 최상품 경기미로군.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익은 쌀을 곱게 갈아 쑤어냈어. 순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아주 일품이야. 여기까진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지요. 하지만 판석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기의 층을 한 겹 더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향기들 사이로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판석의 코 속 점막을 사정없이 찔렀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은침이 코끝을 톡하고 쏘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이었지요. 찾았다. 판석의 미간이 번개라도 맞은 듯 찌푸려졌어요. 그것은 쌀이나 우유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냄새가 아니었답니다. 어둡고 습한 숲속 깊은 곳에서
노린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듯한 지독한 비릿함, 그리고 무언가 귀한 것을 태운 뒤에 남는 역하고 끈적끈적한 탄내였지요. 음식 자체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 교묘하게 숨어든 이 이질적인 향기는 마치 아름다운 꽃밭에 숨어있는 독사와도 같았답니다. 판석이는 죽 사발에서 고개를 번쩍 들더니 수락관 구석에서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아궁이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더니 글쎄 그 귀한 비단 옷자락이 먼지에 쓸리는 것도 잊은 채 바닥을 바드득 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궁이 입구에 머리를 깊숙이 밀어넣은 판석이의 엉덩이가 연분홍 관복 사이로 실룩거리는 광경이라니. 종사관 이정판은 기가 차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보게, 지금 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 거긴 잿더미뿐이잖아. 하지만 판석이는 대답도 없이 검은 재가 가득한 아궁이 바닥을 손으로 팍팍 헤집었답니다. 곧이어 판석이의 손가락 끝에 채 다 타지 못한 기묘한 모양의 나뭇가지 조각 하나가 걸려 올라왔어요. 판석이는 얼굴에 검정칠을 한 채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눈을 빛내며 말했지요. 이겁니다. 전하의 수라상을 망쳐놓은 냄새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정판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 조그만 나무 조각을 받아들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이건 그저 땔감 아니냐. 나무 타는 냄새가 음식에 좀 뵐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단 말이냐. 판석이는 옷에 묻은 재를 툭툭 털어내며 예리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통의 참나무나 소나무라면 구수한 불향이 배어 음식 맛을 돋웠겠지요. 하지만 날이 이건 이름부터 고약한 노린재 나무입니다. 이놈은 살아있을 때도 냄새가 좋지 않지만 불길 속에 던져지면 그야말로 노린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태우는 듯한 지독한 악취를 뿜어내지요. 판석이의 말에 이정판의 안색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누군가 수락관 땔감 속에 이 나무를 교묘하게 섞어 넣은 겁니다. 가마솥 뚜껑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으로 그 독한 연기가 스며들었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우유죽은 그 악취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인 것이지요. 전하께서는 음식이 상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이 죽음의 연기를 맛보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판의 눈에 번뜩이는 살기가 서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감히 일국의 임금을 능멸하고 수라관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으려 했던 명백한 음모였던 것이지요. 판석이는 다시 타락죽 사발 앞으로 돌아왔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하얀 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판석이의 눈은 매서웠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묵처럼 굳어버린 죽의 표면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휘저었어요. 하얀 우유죽의 막이 갈라지며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어요. 눈부시게 하얀 죽의 배경 속에서 마치 하얀 눈밭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선명하게 대조되는 작고 붉은 꽃잎 하나가 툭 하고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 꽃잎은 수라관에서 고명으로 흔히 쓰는 대추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양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도 아니었어요. 그릇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누군가 꼭꼭 숨겨둔 비밀처럼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지요. 판석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건져 올려 코끝에 가져갔어요. 그 순간 판석이의 가슴은 마치 떡매로 얻어맞은 듯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아까 맡았던 그 지독한 노린재 나무 탄내 속에 교묘하게 몸을 숨기고 있던 냄새, 바로 그 냄새의 주인공이 이 꽃잎이었거든요. 설탕처럼 달콤한 향기가 코를 스치는가 싶더니 그 끝에 비릿하고 쇠 냄새가 섞인 피의 향기가 눅진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판석이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종사관 이정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종사관 나으리, 일이 생각보다 훨씬 무섭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노린재 나무는 그저 전하의 코를 어지럽혀 식사를 방해하려던 미끼였을 뿐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독은 바로 이 붉은 꽃잎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라관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를 정도였지요. 판석이는 손가락 끝에 놓인 그 기묘하게 붉은 꽃잎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다 그의 예리한 시선이 멈춘 곳은 구석진 곳에 놓인 커다란 검은 무랑아리 뒤편이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끼는 작은 형체가 보였거든요. 거기 숨어 있는 아이 있느냐? 무서워 말고 이리 나와 보려무나. 판석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산맥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지요. 그 부름에 움찔하며 나타난 이는 이제 고작 12살이나 되었을까요? 조그마한 체구의 막내 나인 붕금이었답니다. 아이의 몰골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어요. 두 눈은 잘 익은 홍시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분홍색 무명 옷소매는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빳빳하게 굳어 있었지요. 마치 비 맞은 강아지처럼 달달 떨고 있는 아이를 보며 판석이는 그 붉은 꽃잎을 천천히 내밀었답니다. 이 꽃잎 네가 죽사발에 넣은 것이 맞느냐? 꽃잎을 본 붕금이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수라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요. 나리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전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아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답니다. 붕금이의 이 처절한 외침 뒤에는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그 귀하고 위험한 꽃잎을 손에 넣게 된 걸까요? 붕금이가 울먹이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참으로 뜻밖이었어요. 요즘 주상 전하께서는 밤낮 없이 나라 일을 돌보시느라 옥체가 많이 상하셨거든요. 특히 깊은 밤이면 적막한 대궐에 전하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애처롭게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들으며 발을 동동 구르던 어린 붕금이는 문득 고향에 계신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산수유 꽃잎을 잘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슬쩍 곁들이면 가슴속 응어리진 기침을 잡는 데는 그만한 보약이 없다고요. 수락관 상궁마마님들께 말씀드리면 법도에 어긋난다고 혼만 내실까봐 전하의 기침이 제발 먹길 바라는 마음에 몰래 죽 바닥에 깔아두었을 뿐입니다요. 아이는 연신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작은 손에는 전하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판석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아궁이에서 꺼낸 나무 조각과 아이의 손에 든 꽃잎을 번갈아 보았지요. 네 마음은 참으로 가상하다만 아이야, 네가 넣은 그 산수유에 시큼하고 달큰한 향이 화근이었구나. 그 향기가 하필이면 저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온 노린재나무의 고약한 단내와 공중에서 딱 만난 게야. 그 둘이 뒤섞이면서 마치 고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최악의 악취로 변해버린 것이지. 산수유 자체는 귀한 약이었으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악취와 만나면서 상한 음식이라는 오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버린 셈이었답니다. 판석이는 덜덜 떨고 있는 붕금이의 가녀린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했어요. 연분홍 관복 소매를 걷어붙인 그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답니다. 걱정 마라. 너의 그 어설픈 효심을 이용해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놈이 따로 있으니 말이다. 자, 이제 이 진짜 악취를 풍긴 놈을 찾으러 가볼까? 이제 판석이는 붕금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수락관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진짜 배우를 찾아낼 준비를 마쳤어요. 냄새의 화학작용까지 꿰뚫어 본 판석이의 코가 다음으로 향할 곳은 어디일까요? 판석이는 곁에서 넋을 놓고 상황을 지켜보던 종사관 이정판에게 성큼 다가갔어요. 아까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시장통에 전설적인 수사관 개코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종사관 나으리, 지금 당장 궁궐에 땔감을 납품하는 자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 노린재 나무는 산속 깊은 곳에나 가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귀한 나무예요. 우연히 땔감 사이에 섞여 들어올 리가
만무하단 말입니다.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수라간의 코를 마비시키려 한 짓이 분명합니다. 이정판의 서슬 퍼런 지휘 아래 내금이 군사들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대궐에 울려 퍼졌지요. 그들은 땔감을 관리하는 사홍원의 창고와 납품을 담당하는 거대 상단 송상 상단주 최씨의 거처를 전격 급습했답니다.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수준이었어요. 상단주 최씨는 최근 대궐에 납품하는 소고기와 채소의 질을 야금야금 낮추어 그 차액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숨길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지요. 바로 신선하지 못한 고기에서 나는 누린내와 채소가 썩어가는 쉰내였답니다. 판석이는 압수된 땔감 더미를 발로 툭 차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최씨 그놈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굴렸더군요. 일부러 향이 강하다 못해 지독한 노린재 나무를 땔감 속에 슬쩍 섞어 넣은 겁니다. 수락관 전체를 매캐하고 독한 연기로 가득 채워서 궁녀들과 기미상궁의 후각을 아주 먹통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랬던 거예요. 강한 악취로 약한 악취를 가려버리는 이른바 냄새에 의한 은폐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 독한 연기 속에서도 전하의 예민한 미각과 판석이의 귀신 같은 코까지는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최 씨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판석이의 코끝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은 보화를 주무르던 최 씨는 결국 자기가 피워 올린 그 지독한 연기처럼 순식간에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내금이 군사들이 최 씨의 창고 문을 도끼로 박살내고 들이닥쳤을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광경은 실로 참혹했답니다. 대궐로 들어가려던 소고기는 이미 가을 낙엽보다 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싱싱해야 할 채소들은 시들다 못해 진득한 진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전하의 수라상을 제놈 주머니나 채울 쓰레기통으로 여기다니. 종사관 이정판의 분노가 서린 칼날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번뜩 소리를 내며 빛났어요. 금방이라도 최 씨의 목을 칠 듯한 기세였답니다.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인 최 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꽥꽥 비명을 질러댔지요. 아이고, 나으리. 고작 나무 조각 몇 개 가지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썩은 걸 넣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때였어요. 우리 판석이가 유유히 걸어 나오더니 타다 남은 노린재 나무 조각을 최 씨의 코앞에 들이밀었답니다. 증거? 이복의 최씨 아무리 비싼 비단옷으로 몸을 감싸고 분을 발라도 내 놈의 소매 끝에 배어있는 이 역한 탄내는 숨길 수가 없네. 아무리 용을 써봐도 내 탐욕의 구린내는 내 코를 절대로 속이지 못하거든. 판석이의 단호한 말에 최 씨의 입이 벌어지더니 이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결국 최 씨는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가게 되었지요.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경복궁 강령전의 넓은 마당에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어요. 커다란 가마솥 두 개가 나란히 걸리고 그 아래로는 붉은 불꽃이 일렁이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임금님의 특별한 허락 아래 오직 판석이의 코만을 믿고 준비된 기상천외한 향기 시연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답니다. 대청마루 위를 올려다보니 조선의 지존이신 주상 전하께서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사흘이나 식사를 거르신 탓에 용안은 마치 시든 꽃잎처럼 파리하게 말라 있었지요. 눈가는 황하니 패어 깊은 그림자가 졌고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분위기는 가만히 앉아 계셔도 주변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서늘한 위험이 감돌았답니다. 전하께서는 힘없는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떼셨어요. 내 놈이 정령 남촌에서 용하다는 그 개코냐? 판석이는 차가운 돌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웬일인지 목소리만큼은 봄날의 시냇물처럼 여유가 넘쳤답니다. 예, 전하. 비록 미천한 제주뿐이오나
전하께서 잃어버린 그 귀한 맛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나이다. 그 당돌한 대답에 전하의 눈매가 더욱 가늘어졌어요. 흥, 내 입맛을 당장 돌려놓지 못한다면 내 놈의 그 코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터이니 그 자리에서 베어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판서기가 첫 번째 가마솥 아래에 최상단주가 보낸 그 문제의 땔감들을 쑤셔 넣었을 때였어요. 불길이 닿자마자 세상에나 솥틈새로 시커멓고 걸쭉한 연기가 마치 굶주린 뱀처럼 타래를 틀며 뿜어져 나왔지요. 그 연기가 전하께서 앉아 계신 대청마루까지 구불구불 기어오르자 마당을 지키던 늠름한 군사들도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해댔답니다. 예쁜 나인들도 얼굴이 노랗게 질려 소매로 입을 틀어막았고요. 그 냄새는 단순히 눈을 맵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썩은 가죽을 태우는 듯하면서도 수천 마리의 노린재가 한꺼번에 터진 듯한 지독한 악취였으니까요. 전하께서는 용포 소매로 급히 코를 가리시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사흘간 식사를 못해 기운도 없으셨을 텐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호통 소리만큼은 벼락 같았답니다. 당장 저 불을 꺼라. 이 냄새다. 내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밤새우며 고통받았던 그 썩은 내야. 수라상 위에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나를 괴롭혔던 그 기괴한 악취란 말이다. 판서기는 전하의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준비해둔 물을 가마솥에 끼얹었어요. 불길이 잦아들며 악취가 흩어지자 판서기가 허리를 숙이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지요. 보셨습니까? 전하, 이것은 수라간 궁녀들이 만든 음식의 죄가 아니옵니다. 그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던 한 장사꾼의 탐욕이 땔감 속에 숨어들어 전하의 고귀한 후각을 어지럽혔던 것이옵니다. 판서기는 이제 두 번째 가마솥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이번엔 최상단주가 보낸 잡목이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서 정성껏 말린 깨끗한 참나무를 아궁이에 넣었지요. 불꽃이 탁 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하자 아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솥뚜껑 사이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연기는 눈부시게 하얀 구름 같았고 그 향기는 마치 비 온 뒤 숲길을 걷는 듯 싱그럽고 구수했답니다. 그 맑은 향기가 전하의 콧등을 부드럽게 간지리자 파리했던 전하의 안색에 아주 미세하게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바짝 말랐던 전하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요. 이 향기는 마치 산사의 아침 공기 같구나. 어찌 같은 땔감이라면서 이리도 다른 것이냐? 판서기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솥뚜껑을 열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 안에는 붕금이가 넣었던 산수유 꽃잎과 진짜배기 식재료들이 어우러져 전하의 입맛을 되찾아줄 마지막 비법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판서기는 겁에 질려있던 어린 나인 붕금이를 다정하게 불렀어요. 분금아, 무서워 말고 내가 아끼던 그 붉은 꽃잎을 이리 내어보렴. 판서기는 붕금이가 정성스레 말려온 산수유 꽃잎을 깨끗한 샘물에 먼저 우려냈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투명한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자 그 위로 눈부시게 하얀 우유와 곱게 간 쌀가루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었답니다. 솥바닥을 긁는 슥슥 소리가 정적을 깨고 뽀얀 우유 거품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판서기가 구슬땀을 훔치며 전하를 향해 나직이 말했답니다. 전하,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고 천천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코끝으로 전해지는 이 진실의 향기를 느껴보시옵소서. 마당 가득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우유의 고소함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그 끝에 말이에요. 산수유 특유의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가 꼬리표처럼 살랑살랑 따라붙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맡았던 따스한 살 냄새 같기도 하고 이른 봄 산기슭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 같기도 한 그런 향기였지요. 악취가 씻겨 나간 자리에는 이제 생동감 넘치는 맑은 향기만이 감돌았어요. 파리하게 질려있던 전하의 콧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벌름거렸답니다. 전하의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과 함께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지요.
이것이 정녕 아까 그 썩은 내를 풍기던 것과 같은 재료란 말이냐? 고환을 간지럽히는 이 달큰한 향기는 내 평생 처음이로구나. 판석이는 정성껏 쓴 타락죽을 귀하디귀한 백자 사발에 담아 전하께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의 모습은 참으로 절경이었지요. 눈부시게 하얀 죽 위에 붉은 산수유 꽃잎 한 점이 툭하니 얹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첫눈 내린 대지 위에 살포시 떨어진 붉은 매화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전하께서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천천히 수저를 드셨어요. 주변의 내관들과 나인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죽 한 술이 전하의 메마른 입술을 지나 혀끝에 닿는 순간 전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처음엔 우유의 묵직하고 부드러운 고소함이 혀를 포근하게 감싸 안더니 곧이어 산수유의 산뜻하고 발랄한 산미가 침샘을 톡하고 건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뜨끈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사흘 밤낮 전하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마른 기침이 신기하게도 뚝하고 잦아들었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전하의 가슴 속에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갔지요. 전하께서는 파리했던 안색에 금세 발그레한 화색이 도시더니 사발을 깨끗이 비워내셨어요. 그러고는 대궐이 떠나갈 듯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셨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구나. 기침으로 답답하던 흉당이 이리도 시원해질 줄이야.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명약이로다. 전하의 눈가에 기분 좋은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전하께서는 엎드려 있는 판석이와 분구미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지요. 개코 김판석, 이놈이 정녕 내 목숨을 구했구나. 그리고 어린 나인 분구미의 그 지극한 마음 또한 이 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이 느껴지는구나. 산수유의 시큼함이 노린재의 탄내와 만났을 땐 지독한 독이었으나 깨끗한 물기를 만나니 비로소 천하의 약이 되었도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던 음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따뜻한 사람의 온기와 맑은 향기만이 남게 되었답니다. 우리 판석이의 코가 드디어 조선의 평화를 지켜낸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경복궁의 기와지붕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코끝을 찌르던 그 지독하고 매캐한 노린재 나무 연기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대신 기운을 번쩍 차린 전하의 명에 따라 수라간에서는 다시금 정갈하고 깊은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답니다. 가마솥에선 뽀얀 김이 몽글몽글 솟아오르고 도마 위에서 들리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대궐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대궐 전체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 같았지요. 한편 비단옷 뒤에 탐욕을 숨겼던 최상단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그동안 저지른 비리들을 낱낱이 자백하게 되었답니다. 그와 짜고 전하의 눈과 코를 속였던 부패한 관리들도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나갔으니 대궐의 묵은 먼지가 우리 판석이의 개코 덕분에 아주 말끔히 청소된 셈이었지요. 이제 대궐엔 구린내 나는 음모 대신 맑고 깨끗한 정의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막내 나인 분구미의 이야기예요. 밤마다 무랑아리 뒤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조그만 아이 말이에요. 전하께서는 분구미의 그 지극한 효심과 산수유를 떠올린 영민함을 아주 높이 사셨답니다. 그래서 분구미를 전하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선 나인으로 특별히 승격시켜 주셨지요. 이제 분구미는 눈물로 얼룩진 소매 대신 단정한 약선 나인의 복장을 하고 전하의 기운을 북돋울 귀한 음식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차가운 항아리 뒤에 숨어 울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수라간의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며칠 뒤 남산 자락에 아침 안개가 걷히고 시장통이 기지개를 켤 무렵이었어요. 햇살을 받은 먼지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생선 굽는 냄새와 갓 구운 떡 향기가 뒤섞여 활기찬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던 그때였지요.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구멍이 숭숭 난 낡은 갓을 삐딱하게 눌러쓴 사내 하나가 나타났답니다.
바로 우리 김판석이었어요. 그를 본 상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목청을 높였지요. 아이고, 저 개코 또 왔네. 궁궐에서 만난 것만 먹더니 배가 불러서 시장 음식은 쳐다도 안 볼 줄 알았더니만. 말은 툭툭 내뱉어도 상인들의 눈엔 예전 같은 멸시 대신 은근한 반가움과 존경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제 판석이는 그저 냄새나 맡는 한량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었으니까요. 판석이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저녁노를 타고 골목골목 스며들었고 그의 좌충우돌 미식 수사기는 오늘도 시장통에 왁자지껄한 소음 속으로 기분 좋게 녹아들었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남촌의 명탐정 개코 김판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판석이 같은 이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탐욕의 냄새를 가려내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이웃의 정을 찾아내는 그런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말이죠. 판석이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여러분의 꿈결에도 기분 좋게 울려 퍼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